엄마, 이 집은 이제 제 명이잖아요. 제가 팔든 말든 제 마음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노랗게 익어가던 그 무렵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밥을 하면 혼자 먹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했고 제 속도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여기 집도 너무 크시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지내. 하지만 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뭐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도 조금 외로웠나 봐요.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볼까? 딸은 활짝 웃었어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삿날 딸 부부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역시 여기 집이 제일 좋네요. 마당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 위치도 좋고. 그때는 그냥 기분 좋은 칭찬인 줄 알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딸이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TV를 보고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역시 사람은 같이 사는 게 좋구나 싶었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했어요. 먼저 거실 소파가 바뀌었어요. 엄마, 이 소파 너무 낡았어요. 우리 거 갖다 놓을게요. 제가 남편이랑 30년 넘게 앉던 소파였는데 어느 날 보니 없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엔 안방 옷장이었어요. 어머님, 이 옷장 저희가 쓸게요. 엄마는 작은 방에 있는 거 쓰세요. 제 옷은 작은 방 구석 옷장으로 옮겨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제가 늘 쓰던 주방 서랍 위치, 거실 장식품들, 심지어 마당에 심어둔 화분들까지. 엄마,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부엌에 가면 딸이 먼저 와 있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며 가로막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사위가 TV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돌렸어요. 어머님은 잘 안 보시잖아요.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분명 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란 걸.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이 식탁에 앉아 말했죠.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엄마는 편하게 지내세요. 좋은 말이었어요. 고마운 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제 통장 카드가 필요 없어졌어요. 마트에 가려고 하면 딸이 말했어요. 엄마, 뭐 필요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가서 살게.
에이,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안 되죠. 제가 퇴근길에 들를게요. 그렇게 제 장바구니는 현관 구석에 세워졌어요. 처음엔 편했어요. 마트 안 가도 되고 딸이 다 알아서 사다 주니까. 하지만 조금씩 이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은 안 사오고 딸 부부가 먹는 브랜드만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나는 내가 먹던 게 좋은데. 그런 말은 하지 못했어요. 왠지 그 말을 하면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가둔 김치가 없어진 거예요. 딸아, 김치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엄마, 너무 오래됐길래 버렸어요. 요즘 김치는 사 먹는 게 더 깨끗하잖아요. 그 김치는 제가 일주일 전에 담근 거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레시피로. 평생 담가온 방식 그대로. 그랬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김치를 담그지 않았어요. 아니, 담글 수가 없었어요. 부엌이 제 공간이 아니게 됐거든요. 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차지했어요. 도마, 칼, 냄비, 프라이팬. 모든 게 딸의 손에 맞춰져 있었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엄마, 여기 좁으니까 거실에 계세요. 효도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리고 청소. 제가 평생 살던 집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 제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고마운 말 같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실 장식장에 놓아둔 남편 사진이 치워졌어요. 어머님, 여기 너무 어두워 보여서 치웠어요. 제가 모아둔 신문 스크랩도 버려졌어요. 어머님, 이거 다 오래된 거잖아요. 마당에 놓아둔 화분들도 정리됐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제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얘들아, 그래도 그건 내가.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셔야죠. 쉬라는 말. 듣기엔 좋은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위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응, 여기 집 진짜 좋아. 마당도 넓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면 대박일 것 같아. 리모델링? 제가 30년 넘게 가꾼 이 집을? 얘야, 무슨 리모델링?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 어머님. 그냥 나중 얘기예요. 먼 미래요.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내려앉게 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죠. 남편이 심었던 나무. 그런데 그 나무마저 이제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집 정리 좀 할게요. 엄마 방 빼고 다 정리할 거예요. 내 방 빼고? 네, 엄마는 거기서만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마저도 언제까지 제 것일지 모르겠다는 걸.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걱정 그 이상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딸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왔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했고 준비된 느낌이었죠. 엄마, 요즘 증여세가 너무 세요.
이 집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 엄청 나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미리 명의를 옮겨두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살아있는데 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쁜 뜻 아니에요. 그냥 세금 아끼자는 거예요. 명의만 옮기는 거지.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잖아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으로 집값의 반을 내야 돼요. 반을 낸다고요? 그 말에 조금 흔들렸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인데 세금으로 반을 낸다니.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이번 달 안에 해야 세금 혜택 받아요. 다음 달부터는 법이 바뀐대요. 딸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마당의 감나무만 흐릿하게 보였죠. 명의만 옮기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어차피 딸한테 줄 집인데. 그런데 왠지 불안했어요. 손에 쥐었던 게 사라지는 기분. 다음 날 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법무사 명함을 들고 왔죠. 엄마, 이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우리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딸아, 엄마가 좀 더 생각해보마. 엄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엄마는 왜 날 못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어요? 매일 엄마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같이 살잖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엄마, 나 엄마 딸이에요. 친딸. 내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딸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일주일 뒤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딸과 사위가 양옆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여기 증여 계약서고요. 여기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엄마 평생 여기서 사실 거예요. 평생이라는 말이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도자. 제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도자. 탁. 첫 번째 서류에 찍었어요. 탁. 두 번째. 탁. 세 번째. 그렇게 세 번의 도장으로 30년을 산 집이 딸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잘한 걸까? 아니, 잘한 게 맞아요. 딸을 믿어야죠. 제 친딸인데.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뭔가 중요한 걸, 돌이킬 수 없는 걸 잃어버린 것 같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비에 젖어갔죠. 그 나무도 이제 제 나무가 아니겠죠. 이 집도
이 방도, 이 모든 것도 도장을 찍는 순간 전 제가 믿었던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믿음과 어리석음은 때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내쫓긴 날.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해야 할까요? 딸은 일찍 나갔고 사위만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인사를 건네는 사위의 얼굴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부부가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딸이 그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제가 앉아 있는 식탁 옆을 지나가며 그들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마당도 넓고 위치도 좋고. 낯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 제가 평생 들어온 말. 딸아,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 엄마.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그 부부가 나갔어요. 딸과 사위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웃었죠. 좋게 결정해 주세요. 문이 닫히고 딸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딸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엄마, 집 팔았어요. 순간 귀가 먹먹했어요. 뭐라고요? 뭐? 집 팔았다고요. 조금 전에 온 사람들한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여기 사는데. 엄마, 이 집은 이제 제 명이잖아요. 제가 팔든 말든 제 마음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얘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얘기를. 왜요? 엄마 집 아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이 집 팔아서 저희 빚 갚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집 하나 더 사서 투자할 거고요. 빚, 투자.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잠시만 다른 데 계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뭐시든지 할게요. 잠시만. 나중에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혔어요. 얘야, 엄마를 어디로 보내려고. 엄마, 친척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좀 계시다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딸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날 오후 짐을 쌌어요.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죠. 마당의 감나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남편이 심었던 나무, 30년을 함께 본 나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어머님, 택시 불렀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 택시에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단 시내로 가주세요.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30년을 산 집이 멀어졌어요. 딸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동생네 집에 전화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사정을 얘기하니 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우리 집도 좁은데? 일단 며칠만 있어요. 며칠. 친구에게도 전화했어요. 집이 팔렸다고? 딸이?
친구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어요. 우리 집에 와요. 잠깐이라도. 잠깐. 모두가 잠깐이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동생네에 있었어요. 그 다음 일주일은 친구네에. 그 다음은 조카네에. 가방 하나 들고 집집마다 떠도는 신세가 됐어요. 70평생을 살며 제 집 한 채 있었던 사람이 갈 곳 없는 사람이 됐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의 집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도장을 찍던 그날. 그때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가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밤 조카네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 여보, 나 이렇게 됐어.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달빛만 제 얼굴을 비출 뿐이었죠. 남편의 서류함에서 찾은 마지막 카드. 조카네 집에서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부 유품 정리 안 하셨죠? 딸 집에 아직 남아있을 텐데. 유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의 옷, 시계, 안경. 모두 그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버려졌을지도 모르죠. 조카야,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니? 전화해 보세요. 고모부 물건이라도 찾아야죠.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차갑고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 아빠, 유품 좀. 가져가고 싶었어. 한참의 침묵 뒤 딸이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30분만 드릴게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그 집 앞에 섰어요. 30년을 살던 집.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사위였어요. 어머님 빨리 하세요. 곧 나가야 해서요. 현관에 들어서니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가구, 새 벽지, 새 조명.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빠 물건들은 창고에 있어요. 창고. 남편의 물건들이 창고에. 좁고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어요. 먼지 낀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여기 있는 거 다 고모부 거예요. 조카가 함께 와줬어요. 둘이서 박스를 뒤졌어요. 남편의 옷, 낡은 구두, 시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그때 조카가 뭔가를 꺼냈어요. 고모 이거 뭐예요? 서류함이었어요. 남편이 늘 책상 서랍에 넣어두던 것. 뚜껑을 열었어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보험증서, 통장 사본, 그리고 이게 뭐지? 노란 봉투 하나.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와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체.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이걸 꼭 읽어요. 집 명의는 절대 딸에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 딸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 이것들 잘 보관해 두세요. 그 아래 서류들이 있었어요.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어요. 본인은 이 집의 절반을 아내에게, 나머지 절반을 딸에게 상속한다. 절반.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카가 재빨리 받아들었어요. 고모 이거 공동명의예요. 뭐라고? 집이 원래 고모부랑 고모 공동명의였어요. 그런데 고모 몰래 명의를 옮긴 거면 조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모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봐요. 명의 이전 취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뭔가 확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희망도 모든 게 사라졌다고.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고모 빨리 나가야 돼요. 조카의 재촉에 서류함을 가방에 넣었어요. 창고를 나오는데 딸이 서 있었어요. 엄마 다 챙겼어요? 응. 그럼 나가세요. 바빠서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딸아, 왜요? 아니야. 가볼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집을 나와 조카와 함께 걸었어요. 가방 속 서류함이 묵직했어요. 고모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요. 그래야겠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 달 만에 보는 햇살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지켜준 거구나. 그날 밤 조카네 작은 방에서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유언장, 공동명의 증서, 남편의 편지. 손끝으로 남편의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절대 딸에게 넘기지 마세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의 본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될 것도 어쩌면 예상했던 거겠죠.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제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집을, 제 권리를, 제 존엄을 되찾을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작고 조용했어요. 책상 너머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공동명의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했고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예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 뒤 법원 명령서가 나왔어요. 명예 이전 무효.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목소리. 한 달 전까지는 그 목소리에 주눅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지. 엄마가 도장 찍었잖아요. 내가 속인 거지. 침묵. 엄마, 그래도 전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라는 말. 이제는 그 말도 아프지 않았어요. 딸이라면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지 않았겠지.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뒤
집 앞에 섰어요. 제 집. 제 이름으로 돌아온 집.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딸 부부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새로 바꾼 가구들도 모두 가져갔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집은 여전히 여기 있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나무. 30년을 함께 본 나무.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이 살랑거렸죠.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 부부가 조사를 받게 됐다고. 사기죄, 횡령죄로요. 어머님, 합의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합의. 그 말에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용서와 어리석음은 다르다는 걸. 아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럼 처벌받게 됩니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딸이 처벌받는 게 기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딸을 위해서도. 한 달 뒤 재판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모습. 딸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정을 나오며 딸과 마주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렴. 엄마, 그래도 난 이제 엄마가 아니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날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난 이미 엄마가 아니게 됐어.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끝이었어요. 그리고 새 시작이었어요. 70평생을 살며 전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어요. 딸의 엄마, 남편의 아내,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저로 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마당에 새 화분을 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죠. 부엌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를 담갔어요. 거실에는 남편 사진을 다시 걸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어요. 고모,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심이었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지.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달라.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정말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70년을 살며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날 밤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별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 거예요.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요. 마침